광장은요, 일단 갈래로 보면은 중요한 게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후소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래를 보니까 장편소설이고 사회소설이고 분단소설이 된다고 하고요. 성격이 좀 중요한데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회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광장이라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일단 주인공이 중요해요. 주인공이 이명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먼저 들여다보자면 이 사람은 현재 6.25 전쟁 이후 6.25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포로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라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죠, 얘들아. 포로가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무조건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한 중에 내가 뭐를 하는 거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남한과 그 다음에 북한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현재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남한을 선택하냐 북한을 선택하냐 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요. 이 남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이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한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사회주의 그리고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에서 있는데 결국에 남한과 북한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명준 내면 속에서 이 두 가지 이념에 대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명준이 이렇게 갈등해야 되는 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남북한으로 갈라져서 서로의 다른 이념으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싸웠기 때문인 거잖아. 결국에 이명준을 괴롭게 하는 건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 곧 말하자면 이념의 갈등이 이명준을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혼란의 상황으로 빠뜨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현재로 봤을 때 이명준이 뭘 하느냐? 바로 이명준은 과거에 남한에 살았다가 북한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한과 북한에서의 삶이 모두 다 존재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명준은.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이거를 포로가 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남한에서의 삶, 북한에서의 삶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해가 됐니? 그래서 성격이 어떠냐? 바로 회고적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남한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북한에서의 삶을 모두 떠올리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명준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철학가 출신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살 때는.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적인 생각 그리고 관념적인 그러한 요소로서 이 작품을 서술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철학적이다,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자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소설에서 주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서술하는 방식.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을 전개하는 걸 서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중심으로 막 가잖아. 하다가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면 심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철학적이고 관념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명준의 무엇을 중심으로 간다? 내면 세계,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간다. 이명준의 내면 의식이 바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주된 서술 방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고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거예요. 알겠지? 다음 배경을 한번 보면 시간적 배경이 이제 8.15 광복에서 6.25 전쟁 종전까지를 회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타고르 호흡 위에서 이틀간이 바로 실제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 배 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제재는 분단의 상황, 이념 대립입니다. 주제는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상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남북 간의 이념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남한이 좋니 북한이 좋니? 이게 아니라 이명주는 바로 이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이에요. 남한 사회든 북한 사회든. 알겠지? 모두 이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둘 다 어떤 사회로 보냐면 부정적으로 뭐한다? 인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 남한은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맞지? 북한은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공동체,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남한의 문제점은 뭐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공동체 삶 속에서 인간이 뭐 하게 되냐면 타락하게 돼. 비윤리적이야. 그치? 그런 남한 사회에 뭐를 느끼고? 신물을 느끼고 북한으로 올라가. 근데 북한은 어떤 사회야? 공동체가 우선돼. 그러니까 뭐가 문제지? 개인을 인정해주지 않아.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개인을 뭐해? 억압하고 핍박하고 감시하게 되는 거지. 결국에 남한도 북한도 어떤 한 개인이 살아가기에는 적절한 나라가 아니라고 이명주는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 궁극적인 핵심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 둘 다 이념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입니다. 자, 주인공의 관념적, 철학적, 추상적 사색 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그 내용을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내용 중에 중요한 거, 핵심적인 줄거리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주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치안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난다.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낀 명주는 애인인 윤혜를 남긴 채 월북하여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하게 되지만 현실 속에서 이념이 왜곡되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의 현실에 실망하고 뭐하게 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지만, 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명준의 삶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명준의 삶 중에서 먼저 남한에서의 삶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이명준은 어땠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월북한 아버지. 그러니까 월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북한이 좋아 북한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아서 글로 갔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족이 월북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연좌제라 그래가지고 자식들이나 또는 부인들 또는 가족들이 다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전혀 북한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 남한의 사회에서도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디로 넘어갔어요? 어디의 삶으로 갔다는 얘기죠? 바로 북한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북한의 삶에서도 환멸을 느낍니다. 왜? 이유가 뭐냐? 이 북한의 사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뭐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에 남한 사회든 북한 사회든 둘 다 이명준에겐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됐지? 여러분들은 어디가 좋아요? 야, 물어볼 게 뭐 있어? 난 남한이 좋아. 괜찮아. 맞지? 왜 그런지 알려줄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 위주로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다고 봐. 남한의 사회는요, 사실은 타락은 해요.
그쵸?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도 심하고 그렇잖아요. 그지? 그렇다고 북한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얘도 부정부패 심해요. 근데 남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뭐 하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그런 좀 이기적이고 좀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까지도 판단할 수 있냐면 개인의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그지?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그 개인이 이러한 삶, 이러한 비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이것을 변화하려는 노력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남한 사회는 타락을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북한은 어때? 절대적인 권력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둘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그런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남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죠.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북한은 열심히 노력해도 그렇죠. 체제가 잘 받쳐주지 않으면 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뭐가 필요해? 인간은 보상이 필요한데 그 보상이 없는 거죠. 북한 사회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 말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념의 갈등이라는 건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런 거. 그치? 그러면 우리의 자본주의적 개념, 우리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럼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전혀 없느냐? 다 같이 살고자 하는 공동체적인 의식은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야? 복지라는 걸 하잖아. 그치? 누구나 잘 살게 하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이념 속에서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극명하게 갈라졌죠. 그치?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내가 빨간색 옷을 입으면 내가 그냥 북한 빨갱이에요.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니? 아,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북한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치? 근데 북한을 상징하는 색깔이 뭔지 아시죠? 보통 생각하면 뭐예요? 빨간색이죠. 근데 왜 당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힘은. 왜 그런지 북한 싫어하면서.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명주는 갈등을 겪게 되고요. 다음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명주는 북에서 만난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은혜가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이마저도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인민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주는 간호장교가 되어 참전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요. 명주는 포로가 돼서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절정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절정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요. 요거는 그겁니다. 여기서는 자, 이명주는 현재 남한이냐 북한이냐라고 하는 이 두 사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포로에서. 그쵸? 맞지? 그러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이제 이명준을 남한으로 오세요, 북한으로 오세요라고 뭐 해야 돼? 설득해야 돼. 이유는 이명준은 지식인이잖아. 그치? 그럼 그 사회 속에서 이러한 많이 배운 사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자, 우리 절정 부분의 핵심을 알려주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바로 남측과 북측의 설득 방식입니다. 남측과 북측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설득 방법이 이 절정 부분의 핵심이 됩니다. 이명준의 설득 방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측의 설득이 먼저 나오느냐 그러면 북측의 설득 방식이 먼저 나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북한을 말하는 거죠. 자, 방한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자,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됐지? 자, 명준의 대답이 뭡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명준의 대답이 뭐예요? 중립국.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남한이든 북한이든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먼저 이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데, 남측과 북측은 각각 자기 나라로 오라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설득을 하죠. 근데 이 설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반응을 보냐면 이명준의 반응을 들여다봐야 돼요.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단호합니다. 알겠니? 어디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까? 바로 중립국으로. 중립국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명준의 마음은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무엇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는 남한도 북한도 싫어요. 난 중립국으로 갈 거예요. 이 말은 남북한이 다 싫어요. 이 말이잖아. 왜 싫어? 뭐 때문에 싫어? 이념이 싫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립국이라고 하는 건 이념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념에 대한 비판적 인식, 비판. 이것이 바로 중립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핵심인 거죠. 됐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계속 설득을 할 겁니다. 자, 중립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일단 북측의 설득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미소입니다. 처음에 웃으면서. 그렇지? 미소를 띠고 있고요. 또 명중과의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아주 가깝게 만들어 놓습니다. 됐지? 이게 이제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미소를 짓거나 명중과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를 제기하는 거냐면 친밀감. 알겠지? 나는 당신에게 굉장히 친절해요 라고 하는 친밀감을 일단 부여하면서 명준을 설득하죠. 그 다음입니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굴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설득 방법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중립국도 뭐다? 자본주의 국가예요. 근데 거기서 가면은 굶어 죽어요. 범죄가 우글우글 거려요. 맞지? 그러니까 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한테 오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이념에 무엇을 제기하는 거다?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명준을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준이 뭐라고 하느냐? 중립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말이죠. 참전용사를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자, 세 번째 방법은요. 북한을 선택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무엇을 제시한다? 혜택을 제시합니다. 혜택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회유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뭐 감언이설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달콤한 말로 꼬시는 거예요. 네가 오면은 북한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영웅적인 대접도 받을 수 있어 라는 회유책을 사용하는 거죠. 혜택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근소근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했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열습니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 사람들인데 유엔 측을 말하는 겁니다. 간사한 꾀임에
꾀임수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동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무엇으로 참전했죠? 자, 이명주는 무엇으로 참전을 했었죠? 어느 나라 군대로 참전했었죠? 북한군 장교로 참전을 했거든요. 그럼 포로가 되었다는 건 누구한테 잡혔다냐? 남측에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야. 남한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봐왔을 거라는 거지. 그 생각한 거야. 혹시 이명준이 그렇게 남한의 포로가 되어서 남한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혹시 알게 된 건 아닌가?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이 북한에서 보복 행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들의 생각은. 이해가 됐니? 그래서 네 번째 설득 방법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괜찮아. 우리는 뭘 하지 않을 것이다? 보복이 없을 것이다 이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보복 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북측이 생각하는 거예요. 설득 방법이죠. 그 다음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무는 하면서 말을 끊습니다. 중립국. 어때요? 굉장히 단호하죠. 그치? 자신 중립국을 가고자 합니다. 중공군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결국에 이렇게 설득 방법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지? 거부하다 보니까 이때 북측에는 이명준에 대한 뭐가 드러나게 된다? 태도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태도의 변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주 친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가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표정이 날카로워집니다. 적대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됐지? 네. 자,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버렸다 이겁니다. 됐지? 자, 북측의 설득 방식이 끝났어요. 다음입니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라고 하는 사람이 명준이에요. 됐니? 다른 천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 팔짱 풀고, 잠을 자면 안 돼. 잠을 자려고 하면 안 돼, 예준아. 알겠어? 자, 얘들아, 다른 천막에선 누가 다른 프로들을 설득하고 있겠어? 자, 여기선 누가 했어? 북측이 했으니까 다른 천막은 누가 하고 있겠어? 남측이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알겠지? 거기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가 세워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 남측의 설득 방식이 나오거든요. 됐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세워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북측이 설득하는 건 실제야. 알겠니? 그런데 지금부터 남측이 설득하는 이 방법은 이명준이 겪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니? 이렇게 할 거라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바로 내면 의식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측의 설득 방법은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지. 알겠어요?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오케이. 다음 가볼까요? 자,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남측에 설득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됐지? 바로 남측 이념의 장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시하는 겁니다. 그 장점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뭐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개인의 무엇을?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지? 다음입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이거야. 당신 북한에서 생활해봤잖아. 그때는 어때? 개인의 자유 보장 못 받았지? 근데 포로 생활하니까 어떠니?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잖아. 이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자, 인간은 얘기하는데 역시 말을 끊습니다. 중립국. 의식 속에서도 네가 그러니까 이명준의 의식 속에서는 남측이 어떠한 제안을 하든 나는 중립국을 선택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 거죠. 허허허,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마디 창고되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가라는 거죠. 중립국. 자,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요. 큰 틀에서 보면은 바로 조국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같이 가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러한 사랑하는 나라에 대해서 당신이 뭘 해야 돼?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당신은 지식인이잖아. 지식인의 역할을 해주세요 이 말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를 부여하는 거냐면 얘들아 바로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는 거야. 여전히 거부합니다.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지식인의 사명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번째 방법이죠. 그치? 바로 개인적인 조력. 다시 말하면 도움이 되겠죠. 도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측으로 왔을 때 너를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내가 해줄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됐니?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보다 깜짝 놀라겠다. 자, 갑자기 내 얼굴이 갑자기 크로즈 돼가지고 애들 놀라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전히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히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역시 웃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웃겠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명준의 내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면서냐면 바로 북측의 설득에서 나오면서 이 말이에요. 자, 왜 웃음을 터뜨리냐? 통쾌한 거야. 이제까지 이념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대항해 본 적이 없었잖아. 근데 이들의 설득에 내가 어떻게 했어?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한 거야? 통쾌한 거야, 지금. 그래서 웃음을 지어 보이고요.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큑큑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멈추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 다양한 설득 방법으로 북측과 남측이 이명준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이명준은 오로지 어디를 선택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까? 중립국을 선택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죠?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념,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선택을 한 강경한 태도의 이명준의 태도를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결말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자, 이 결말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한번 지우고 갑시다. 좀 해야 될 게 많아서요. 자, 먼저, 선생님이 결말 부분은 이명준의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명준의 의식.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알겠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가 된다? 내면. 이게 아주 잘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런 내면 의식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상징과 바로 비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상징적인 소재로 사용된 것들이 문제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명준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니? 뭐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알았지? 자,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자, 먼저 가봅니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그렇지? 자, 펼쳐진 부채가 있대요. 이 부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 실제로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명준의 의식 속에 부채 모양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채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명준의 삶을 이명준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소재가 된다 이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일단 가봅시다. 부채가 있다 그랬으니까 부채꼴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부채로 보입니까? 좀 좁기는 한데, 근데 부채처럼 보이죠, 그죠? 그치? 부채의 특징을 볼게요.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점차적으로. 맞지? 그러면 맨 위에 부분, 이 테두리 부분은 뭐가 되느냐면 넓은 부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내려오면 이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 공간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좁은 부위로 바뀌게 돼요.
자, 이런 특징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뭐가 중요한지 보세요.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는 겁니다. 표시를 해보면 이겁니다. 자, 이 부분, 이 테두리 부분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느냐? 바로 남한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명준이 바로 철학과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볼게요.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도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고 다닌다. 됐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남한에서 살면서 일단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첫 번째. 그냥 대학생으로서 뭐 특별한 삶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안 보이죠, 그죠? 어떤 삶을 사냐면 대학생으로서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삶.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집니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 알고 있다 이겁니다. 됐지? 다시 말하면 이때는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남한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있었죠. 정치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었죠. 우리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오는데 이 남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뭐 받았어? 핍박받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 볼게요.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더미에 바다의 분지가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이번엔 이 부분이라고 해봅시다. 됐지? 자, 여기에서의 공간은 바다 위에 분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를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바다가 보이는 분지. 아니, 바다 위에 분지가 아니라. 미안해. 바다가 보이는 분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겠어? 남한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얘들아, 어디,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가겠어? 북한으로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 분지가 남한에서 어디로? 북한으로 가게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 순간에 내가 어땠느냐? 한번 해볼게.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자, 다시 말하면 남한의 애인이었던 윤혜를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썩은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바다가 보이는 분지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이때는 이명준이 북한이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을 바로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로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세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됐지?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인 꼴호주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에 힘을 불어온 듯이 바라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하숙으로 돌아가는 9월의 어느 저녁이다. 이거는 뭐냐? 북한이 유토피아였잖아. 그지? 그런데 두 번째,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래기와 같다고 표현하는 거야. 시래기 어때요? 막 흐물흐물해서 힘이 없지. 그지? 맞지? 자신을 시래기, 북한에서의 삶, 북한에서의 명준을 본인 스스로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냐면 시래기, 구겨진 빛바랜 시래기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바랜 심장을 안고 있다 이거죠. 이건 뭐가 되는 거냐? 북한 사회를 유토피아로 인식을 했지만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북한 사회에 대해서 뭐 한 거야? 실망한 거야. 알겠니? 이거는 역시
북측 북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지.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북한이란 사회 속에서 이명주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인식 변화의 내용이 뭐냐?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 부정적인 그러한 사회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지. 다음이죠. 자,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이거는 자조적인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의 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넓은 부위에서 좁은, 여기 잠깐만 보자면 넓은 부위에서 좁은 부위로 빠진다는 건 자기의 삶이 점차적으로 삶의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한에 살았을 때는 남한, 북한 모두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남한에서 살 수 없으니까 북한으로 오면서 삶의 공간이 더 좁아지는 거죠. 그치?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삶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다 이겁니다. 희망이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부위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건 바로 점차적으로 무엇이 사라진다는 얘기냐면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관념적인 것을 이렇게 부채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냐? 아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북채의 사북자리에 있다 그랬죠? 사북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가장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사북자리라고 합니다. 자, 범위로 따지면 어때요? 가장 좁은 공간이야. 그렇지. 가장 좁은 공간이야. 됐어요? 가장 좁은 공간이야. 문제는 이 좁은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바로 이 사북자리가 의미하는 건 이명준의 절망적인 무엇을 보는 거다? 인식을 보는 거예요. 삶의 절망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뭐를 줄 수 없다? 희망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자,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우리가 중립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죠.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이베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냐면 얘들아 이겁니다. 중립국에 대한 인식이에요. 왜 이명주는 죽어도 중립국에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고 또 내가 뭐 할 수도 있어 여기에서. 성격도 골라잡을 수 있고 모든 일이 뭐 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립국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이명준에겐 희망이야. 됐지? 근데 미리 말한다 얘들아. 중립국이 희망일까? 아니야. 진짜 유토피아는 따로 있어. 알겠지? 인식이 변합니다.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희망의 공간이 생겨요. 읽어볼까요? 그 순간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뭐를 보고요? 볼까요?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됐지? 바다 위를 날고 있는 새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갈매기겠지? 그죠? 이때 이명준이 자 보세요.
희망의 공간으로, 중립국을 희망의 공간으로 이명주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식 전환이 생깁니다. 뭐를 보고? 바로 두 마리 새를 보고요. 얘를 보고 인식이 생겨요. 읽어볼까요?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이거예요. 얘들아, 누구로 본 것 같아요? 자, 이 새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에서 아이를 낳고 그 무덤 속에 있던 애들이 자기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겠어? 바로 북한에서 죽었던 은혜. 그리고 은혜가 임신한 자신의 아이. 다시 말하면 이 두 마리 새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은혜와, 그 다음에 은혜가 품은 아기, 자식이죠. 그죠? 아기의 뭐라고 하냐면 현신. 우리가 보통 분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분신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명준이. 그리고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가보자. 자,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뭐를 본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가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고,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뭐라고? 광장이라고. 그러니까 중립국이 아니라 이명준에겐 바다야. 바다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두 마리 새가 어떻게 하고 있는 곳이야? 마음껏 날아다닌다. 뭐를 추구할 수 있어? 그렇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지. 이명준이 가장 바랬던 그 자유. 뭐를 통해서? 얘네들을 통해서. 알겠니? 얘네들이 계기가 된 거잖아. 그러면서 자,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을 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바로 푸른 광장에는 뭘 말한다? 바다. 얘를 푸른 광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색채 이미지, 푸른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명준에게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백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두 마리 새가 자기 주변을 막 날아다닐 때 처음에 이거를 위협의 대상으로 본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총이 있으면 총을 막 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알겠니? 그런데 다시 인식이 변한 거지. 은혜와 자기의 자식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바다를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명준에게 진정한 광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바다입니다. 이명준의 선택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입니까? 죽음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비극적입니다. 읽어볼까요? 아이, 뒤에를 뭐 미리 봐. 결말을 미리 보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자,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한, 그렇다고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딸로 본 거죠. 그제? 그리고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처음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야. 이명준이 웃고 있어. 왜 웃지 얘들아? 뭘 찾았어? 진정한 광장을 찾았잖아. 됐지? 자, 이명준의 의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해가 됐니?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명준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명준의 죽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명준이 이미 죽어있는 상황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의식의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부터는. 이명준의 죽음은 결국에 여기서 마지막 이명준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결말을 제시하는 방식은 이명준의 의식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방식. 그렇지. 인물의 말과 특히 말이죠. 행동을 통해서 객관적인 서술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중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 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 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는 게 미스터리. 누굽니까? 이명준이 되겠죠. 자, 말입니다. 이튿날 타고로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곧 이명준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중국 바다에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명준을 따라다니던 이 두 마리 새가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냥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우리 티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얘기죠? 얘네들 왜 사라졌어요? 왜 보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지, 이명준을 데려갔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니? 아유, 티들 진짜. 이거 우리 민서랑 선생님밖에 못해. 뭔가. 얘 드라마 그거 봤어? 폭삭 속았수다? 끝까지 다 봤니? 본 사람, 보다 중간에 끊는 사람 손 들어봐. 볼 거니? 아,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선생님 와이프랑 그거 다 봤거든. 아, 근데 너무 체류탄인 거야. 보는데. 중간중간에 막 슬프잖아. 그런 장면들 있잖아. 근데 진짜 마지막 두 편이 너무 체류탄이야. 아, 이제 우리 와이프 옆에 계속 울고 막.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재밌더라고. 그리고 그 폭삭 소가수다에 빌런 나오잖아. 빌런 누가 있다고 할까? 두 명의 빌런이 있다고. 근데 학시 아저씨는 학시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좀 착해져가지고 좀 약간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 빌런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 그 아이유가 이제 큰딸로도 나오거든. 1인 2역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아이유랑 원래 결혼하기로 한 남자의 엄마. 이 사람이 진짜 빌런이거든. 막 너무 화가 나는 걸 보면서 이 아줌마 진짜 뭐 실제도 아닌데 막 연기하는 건데 막 보면 죽여버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유작이래. 그분의 복사소가수다가. 그 촬영하고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셨대 실제로. 그 배우가. 그래서 막 욕을 못 하겠는 거야.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이랬는데 진짜 돌아가셨어. 약간 그래.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 근데 선생님 원래 보통 드라마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드라마를 좀 이렇게 보는 드라마가 몇 개 있는데 보통은 드라마 두 관계 재밌게 봤는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드라마가 있고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고. 그러니까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거든. 그건 정말 한 세네 번 본 것 같아. 근데 이 폭삭소가수는 다시 안 볼 것 같아. 봐도 또 슬플 것 같아서. 너무 막 마음이 짠해서. 그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이 두 마리 새가 이명준을 데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었다. 바로 마카오가 이명준이 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죽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지? 여기까지가 광장이란 작품이었습니다. 됐니? 네.